첫째 날 오후 6시 20분. 김 감독은 속도를 좀 줄였다. 벌써 5번째 검문소였다. 헌병이 우리 일행을 쓱 훑어보더니 가라는 손짓을 했다. 운전대를 잡은 김 감독이 기어를 바꾸어 넣으며 속력을 냈고 우리는 더 북쪽을 향해서 달려나갔다. 의정부와 포천 시내에서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또 늦어 있었다. 가끔 우리 둘을 불러내서 낚시터로 데리고 가곤 하는 낚시광인 김 감독은 좋은 포인트를 놓칠까봐 초조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박과 나로 말하자면 그저 아무 생각이 없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수양보들이 차창을 스쳐가는 길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던 박이 새삼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검문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젊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겠군요. 그들은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간결하게 주고받으며 잠시 하하 웃었다. 차창 곁으로 트럭이 천천히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무엇을 그렇게 많이 실었는지 푸른 비닐에 덮여있는 내용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트럭은 우리 차를 비껴 뒤로 멀어져 갔다. 김 감독의 차는 이제는 거의 생산되지도 않는 고물형이었지만 트럭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양이었다. 트럭을 가볍게 스쳐 오르막길을 다 오르고 나서 우리 차는 322번 지방도로 접어들었다. 낚시터가 이제 가까워진 것이었다. 우리는 낚시가게 앞에 내려 지렁이와 케미라이트와 라면을 샀다. 돌아보니 박이 캔맥주를 한아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비포장길로 접어들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긴 여름해가 먼 산 위에 떠 있었다. 한탄강의 주류인 그 강가는 언제 와도 좋았다. 마치 태초에 누군가가 쇠스랑으로 긁어놓은 듯한 가파른 절벽들이 서 있고 그 아래로 잔잔한 물이 푸르렀다. 토요일치고 한산한 편이었다. 자리를 잡고 나자 김 감독이 서둘러 낚싯대를 폈고 박이 가지고 온 텐트를 강가 한쪽에 설치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여러 번 이곳에 왔지만 낚시를 한 일이 없었다. 그건 처음에 낚시터로 따라오자마자 김이 가르쳐준 대로 지렁이를 꿰면서부터였다. 낚시의 뾰족한 바늘이 지렁이의 몸을 관통했을 때 지렁이는 온몸을 동그르르 말았다. 내 손끝으로 딱딱한 긴장감이 분명하게 전달되어 왔다. 지렁이 자신은 아마도 그게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렁이가 불쌍하다든가 그건 잔인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지렁이의 그런 본능적인 저항들,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무모한 본능적인 저항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묵살해버리는 그 행위가 싫었을 뿐이다. 그러면 대체 뭐하러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나 낚시터에서 한켠에 앉아만 있는 나를 보고 한 번은 김 감독이 물었지만 나는 그저 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 언제나 나는 낚시터에 오면 한켠에 앉아서 맥주를 홀짝이며 그들이 낚시하는 것을 구경하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낚시를 갈 때마다 나를 불러내곤 했다. 한켠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내 모습이 이제는 그들에게도 그냥 익숙한 모양이었다. 나 역시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한켠에 앉아있는 것에는 익숙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과 동창회에서 만날 때 남편에 대한 이야기, 시댁 이야기, 그리고 아이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다가 가끔 그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그러니까 이혼한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신뢰가 안 되겠지 하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언제나 그럴 때마다 나는 굳어지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웃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웃는 내 얼굴이 서걱거리는 듯한 느낌들. 그럴 때 나는 그들이 그어놓은 금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금 밖에 밀려난 사람은 그러니 입을 다물고 한켠에서 조심스레 웃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가끔 깊은 밤 내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미치겠어. 정말 이혼하고 싶어. 글쎄 우리 영미 아빠가 말이야. 글을 쓰다가도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차를 마시다가도 그들의 전화를 받으면 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 속으로 끼어들었다.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그럴 때 분명 나는 그들의 금 안에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다시 금 밖으로 밀려나왔다. 내가 금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전화를 건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같이 금 안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그들은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내게는 하지 않는 즐거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 동네에 비행기 모양의 놀이기구를 리어카에 싣고 오던 아저씨가 생각이 났다. 우리들은 그가 나타나면 일제히 엄마에게 달려가 어렵게 10원씩 타내가지고는 그 놀이기구를 타러 몰려갔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나를 번쩍 들어 놀이기구 밖에 내려놓았다. 안 되겠구나 얘야. 너 또 저번처럼 멀미할라. 더 타고 싶다고 떼를 쓰는 때도 있었지만 나는 대개는 순순히 포기하곤 했다. 실제로 멀미가 입안 가득히 몰려나와 있던 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 리어카의 근 밖에서 아이들이 비행기 모양의 그 놀이기구를 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구경했다. 순미는 무서운 듯이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숙자는 입을 해벌린 채로 좋아서 죽을 지경이고 경식이는 부웅 정말 비행기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고 금 밖에 서서 하지만 그 먼저리를 아주 떠나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친구들이 탄 비행기에 파란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것을 보는 일, 모형 비행기 하나하나마다 씌어있는 필리핀이라든가 월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지명을 읽는 일. 만일 내가 멀미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 안에 들어가서 모형 비행기가 오르내릴 때의 짜릿한 재미만 기억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는 그런 것 대신 나를 빼놓고 모형 비행기를 타던 친구들의 얼굴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풍경과 그들의 표정, 지켜보고 있던 내 모습까지 말이다. 그래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 나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보기라도 한 듯이 즐겁기도 한 것이다. 한 번은 순미처럼 무서운 듯이 입을 꾹 다문 내 모습도 있고 또 한 번은 좋아서 죽을 지경인 숙자처럼 타보기도 하고 나는 어쩌면 그때부터 소설을 쓰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영원히 순례가 된 것처럼 금밖을 서성이면서 그들이 그것을 타는 모습을 지켜보기, 그리고 그들처럼 해보는 것을 상상하기, 그래서 밖에 서 있는 자의 쓸쓸함과 안에 있는 자들의 복닥거림을 엮어내보기.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소설 쓰기가 아니었을까?